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1단원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연력학 법칙과 가역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력이나 마찰력과 같은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레벨 1에서 공부했듯이 열 현상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1850년에 정립되었죠. 그리고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해당 시스템이 가지는 미시적인 역학적 에너지였습니다. 레벨 1에서도 언급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을 이루는 분자 수준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일과 열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델타 E는 외부로부터 얻은 열과 일만큼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연력학 제1법칙이 됩니다. 우리는 레벨 1에서 일교환에 의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시스템의 부피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이 식을 미분형으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전체의 압력이 일정한 정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위치에서의 압력은 P로 일정하겠죠. 그리고 현재 부피가 V인 시스템의 부피 변화를 무한히 작은 dV로 잡을 거기 때문에 부피가 변화하는 동안에도 압력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미소 면적 벡터 델타 A를 정의했을 때 시스템이 이 지점을 미는 미소 힘은 P 델타 A가 되겠죠. 그러면 시스템의 부피가 변할 때 각 지점에 작용하는 미소 힘들은 면적 벡터 방향으로의 변이만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소 변이에 의한 미소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총 힘은 압력 곱하기 미소 면적에 델타에 대한 적분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델타 A와 Dr의 내적은 미소 면적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 변화기 때문에 이걸 델타에 대해 적분한 값은 총 미소 부피 변화량 dV가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외부에 한 미소일은 PdV로 쓸 수 있죠. 이제 열에 의한 물리량의 변화를 기술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온도를 T라고 하고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을 무한히 작은 미소 열량 dQ로 표현하면 시스템의 미소 엔트로피 증가량 ds를 T분의 dQ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소열을 제공하는 동안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받은 열은 시스템의 온도와 엔트로피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 형식으로 표현할 때 출입하는 미소 열과 일로 쓸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열과 일로 표현된 이 식은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받은 열과 받은 일일 때 이렇게 부호를 채택할 수 있겠지만 외부가 시스템에게 줬다면 혹은 시스템이 외부에 제공한 열과 일이라면 부호를 반대로 써야 합니다. 따라서 열교환과 일교환으로 표현된 이 식은 의미는 직관적이지만 어떻게 정의된 열과 일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주는 열과 일을 시스템의 물리량인 부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를 이용해서 직접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이 식은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와 부피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부호에 관한 논란이 없는 완벽한 표현이 됩니다. DS 표현에 대해서 양수라는 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DV 표현에 대해서 음수라는 건 시스템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외부에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두 개의 시스템 A, B를 고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A, B의 상호작용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하나의 고립계로 취급할게요. 그리고 두 시스템의 압력을 PA, PB, 온도를 TA, TB라 두겠습니다. 여기서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시스템 사이에 열이 어떻게 교환될 건지를 결정해주는 물리량인데요. 만약에 TA가 TB보다 크다면 열은 B 시스템 쪽으로 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A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작아지고 B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된 미소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TB보다 TA가 더 크기 때문에 A 시스템의 감소한 엔트로피보다 B 시스템의 증가한 엔트로피가 더 크고 고립계의 총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시간에 따라서 역과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Irreversible Process 비가역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되죠. 연력학적 과정이 가역 과정이 되려면 시간이 지나도 고립계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걸 만족하면서 열교환이 일어나려면 두 시스템의 온도가 같아야 합니다.
즉 시스템의 온도가 같을 때 열교환이 일어나야 가역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열이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니까요. 실제로는 말도 안 되지만 열교환이 일어날 때 가역 과정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 차가 거의 없는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역 과정은 항상 정적인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준정적 과정이죠. 이번에는 압력 변수를 살펴볼게요. 두 시스템의 압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스템 사이에 일이 어떻게 교환될 건지를 결정해주는 물리량입니다. 만약에 PA가 PB보다 크다면 경계에서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알짜임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 A의 부피가 커지고 시스템 B의 부피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은 A가 B에게 해주게 될 건데요. 이때 각 시스템이 한 일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고립계이기 때문에 외부와 일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피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A의 압력이 B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A가 B에게 준 일의 양이 B가 A로부터 받은 일의 양보다 크게 됩니다. 고립계의 전체 에너지도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 역시 시스템 전체의 엔트로피 증가로 나타나게 되죠. 즉 압력차에 의한 일교환 역시 비가역 과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교환에 있어서도 연력학적 과정이 가역 과정이 되려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야 하고 시스템 A가 한 일만큼 시스템 B가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두 시스템의 압력이 같아야 하죠. 즉, 두 시스템의 압력이 같을 때 일교환이 일어나야 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일교환이 일어날 때 가역 과정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압력차가 거의 없는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역 과정은 항상 정적인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준정적 과정이죠. 정리하면 연력학 제1법칙은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열과 일에 의해서 바뀐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적인 물리량이 바뀌는 모든 과정에서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지 않는다는 법칙인 거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인 비가역 과정이 있다면 1법칙에 따라서 총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연력학적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간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가역 과정을 거쳤다면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력학적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이제 어떤 시스템의 연력학적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연력학적 과정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압력, 부피, 온도, 그리고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와 같은 물리량이 있겠죠. 이 시스템은 부피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유체고 실린더 안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와 열교환을 하지 않는 상태로 피스톤을 당겨서 부피를 키우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이때 이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받은 열은 0이기 때문에 이런 연력학적 과정을 adiabatic process, 단열 과정이라 부릅니다.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단열 팽창 과정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부피가 변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을 PdV라 쓸 수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가역 과정이어야 하죠. 즉 시스템의 압력 P는 피스톤을 외부로 누르는 압력 P와 같아서 매 순간 평형을 유지하면서 변하는 준정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나려면 외부의 압력을 매우 천천히 변화시키면서 부피 변화를 유도하면 되죠. 그리고 가역 과정일 때는 제공된 열만큼 엔트로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일정합니다. 즉 단열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면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주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열을 공급해주는 상황에서 가역 과정이 되려면 열원의 온도가 시스템의 온도와 같아야 하죠. 그래야 매 순간 열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매우 천천히 변하는 준정적 과정이 유지될 거니까요. 따라서 열이 공급될 때 가역 과정이 되려면 시스템의 온도가 열원의 온도와 똑같이 유지되는 등온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온 과정에서는 시스템의 부피도 함께 변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 역시 가역 과정이 되려면 외부의 압력이 시스템의 압력 변화와 일치한 상태로 변화해줘야 하죠. 이렇게 가역적 등온 과정이 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정확히 일정한 온도분에 받은 열이 되고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은 압력 함수를 부피에 대해 적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받은 열만큼 증가, 한 일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등온 과정이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건 이상기체에서만 그렇습니다. 이상기체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연력학적 과정이 가역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와 압력이 외부와 같도록 유지되는 단열 과정과 등온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레벨 1에서 다뤘던 가역기관인 카르노 열기관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열기관은 온도가 각각 TH, TL인 고열원과 저열원이 있을 때 고열원으로부터 열 QH를 받아서 일부 W만큼 일하고 나머지 열 QL을 저열원으로 보내는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관이 가역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얻는 과정이 시스템의 온도가 고열원으로 유지되는 등온 과정이어야 하죠. 이렇게 되어야 고열원의 엔트로피는 TH분의 QH만큼 감소하고 열기관의 엔트로피는 딱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의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열원에 열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것도 가역으로 진행되려면 열기관의 온도를 TL에 맞춰야겠죠. 그런데 열원과 열교환이 없이 열기관의 온도를 가역적으로 낮추려면 가역 단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는 열원이든 기관이든 모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기관의 온도를 저열원으로 맞추고 나서 등온 과정으로 저열원과 열교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열원의 엔트로피는 TL분의 QL만큼 증가하게 되고 열기관은 딱 이만큼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가역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 상태로 돌아와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할 건데요. 그러려면 열기관의 온도를 다시 가역 단열 과정을 통해서 고열원의 온도로 맞춰야겠죠. 그리고 방금 했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때 열기관의 물리량은 처음 상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고열원에서 열을 받으면서 증가했던 엔트로피 변화와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면서 감소했던 엔트로피 변화의 합이 0이어야 합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가역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온도로 표현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열기관이 카르노 기관이 아니더라도 열원의 용량이 너무 커서 열원의 온도 변화가 없다고 치면 한 사이클 동안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는 카르노 기관일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관이 카르노 기관, 즉 가역기관이라면 어떤 순간이든 총 엔트로피 변화는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이렇게 되지만 비가역적인 기관이라면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기관 자체 엔트로피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0이 되고 증가된 엔트로피는 모든 우주가 함께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비가역 기관의 열 효율은 이런 부등호로 표현되고 이건 반드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낮은 열 효율이 된다는 걸 말해주죠. 이번에는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열을 수송시키는 냉동기를 생각하겠습니다. 저열원으로부터 뽑아내는 열을 QL, 고열원에 방출하는 열을 QH라 둘게요. 이때 냉동기에 추가하는 일을 W라 두겠습니다. 냉동기의 효율은 성능 계수 COP로 쓰는데요. 냉동기는 목적상 1W를 넣어서 저열원에서 얼마나 많은 열을 뽑아낼 수 있느냐기 때문에 투입한 1W분의 QL로 정의됩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과정이 가역적으로 진행된다면 정확히 카르노 열기관의 역과정이 진행될 건데요. 저열원에서 열을 뽑아낼 때 열원의 엔트로피가 TL분의 QL만큼 감소할 거고 고열원의 열을 방출할 때 열원에서의 엔트로피가 TH분의 QH만큼 증가할 겁니다. 가역 과정을 위해서 냉동기의 온도는 정확히 TH와 TL일 때만 열교환을 하게 될 거고 이 사이에서는 가역 단열 과정을 거쳐서 온도 변환을 실행할 겁니다. 즉 모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되도록 가역 과정으로 냉동을 진행하면 열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할 거고요. 가역 냉동기의 성능 계수를 온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냉동기라면 당연히 여기서도 모든 사이클에서 여분의 엔트로피가 생성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가역기관의 성능 계수보다 항상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숫자로도 연습할게요. 고열원의 온도가 400켈빈이고 저열원의 온도가 200켈빈이면 열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열 효율은 0.5가 됩니다. 즉 고열원에서 뽑아낸 에너지 중에서 최대 50%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저열원에서 열을 뽑아내는 냉동기라면 최대 성능 계수가 1이 됩니다. 즉 저열원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뽑아내려는 열량과 최소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비가역 과정의 극단적인 사례인 자유팽창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와 피스톤 속에 압력, 부피, 온도, 에너지, 엔트로피가 잘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을 생각할게요. 자유팽창은 피스톤이 갑자기 늘어나서 시스템이 외부에 전혀 일하지 못하는 상태로 팽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매 순간 정적인 상태로 간주할 수 없는 팽창인 거죠. 그러면 명백히 시스템이 한 일은 PdV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피스톤이 움직여야 하는 순간에는 완전한 평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한 부피에 비해서 적은 일을 하게 되겠죠. 또 이 과정은 자유팽창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따로 투입한 열도 없는데요.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명백히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받은 열을 TDS로 표현할 수 없게 되죠. 즉 비과역 과정에서는 얻은 열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은 일도 하지 않았고 받은 열도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데요. 이건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엔트로피 변화가 부피 증가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과 온도가 양수인 상태에서 시스템을 자유롭게 두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곧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가역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연력학적 변수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최종 상태에만 의존하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자세한 논의는 레벨 3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벨 1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을 시스템의 연력학적 물리량을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도 한 번 더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가역 과정일 때와 비가역 과정일 때의 일과 열, 그리고 엔트로피 관계를 수식적으로 좀 더 깊게 정리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카르노 열기관의 열효율과 냉동기의 성능 계수가 최대가 됨을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